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큰 관심입니다. 상임위는 정부 각 부처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기구인데요. 지역구 현안과 정치적인 입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도내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고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여당 소속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활약입니다. 10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은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이 당선인이 지망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면 기업 유치 등 각종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송기현 당선인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약해 초선에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송 당선인이 다시 한번 법사위 진출을 희망하면서 알짜보직을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초선인 허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 진출을 희망합니다. 여당이 원구성 비중의 우위에 있는 만큼 초선에게도 간사 발탁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 여당 바람 속 건재함을 과시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의 광폭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군사 전문가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인은 국방위원회 유력 상임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통합당 이철규 당선인은 폐특법 연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양수 당선인은 관련 산업이 고루포진한 지역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4선 무소속 권성동 당선인은 원구성 전 통합당 입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상당히 압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상당히 힘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여당에도 의미 있는 의석수가 주어졌고 특별히 조금 실세라고 이끌어지는 이제 그런 의원도 배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에 선거계가 결코 나쁘지 않다. 8명 중 6명이 재선 이상으로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강원도 국회의원. 중진들의 정치력 발휘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이 가능할지 기대가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느냐가 지역 현안 해결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연결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길이가 110.9km에 달하는 대형 SOC 사업인데 정부가 지난달 동해 북부선 착공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선 확장부터 예산 확보와 환경부 심의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또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반세기가 다 돼가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사실 난제에 많이 부딪혔지만은 이거는 중앙 정치에서부터 좀 시작이 돼서 강원도 정치권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도민과 하나 되어 발벗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지역의 크고 작은 수건 사업들 대부분은 중앙부처와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는 부분 이제 시행해 나가는 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그 시간의 문제를 얼마만큼 단축을 시키고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계획망이라든가 뭐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묵은 현안뿐 아니라 지역 발전 견인차인 대형 SOC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기업 유치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결국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2혁신도시 유치 지역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자신 지역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법률과 관련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단 한 명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중 민주진영과 보수진영은 각각 3명과 5명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 간 현안 해결과 강원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교육청과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해당 농가들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가정으로 배달하는 농산 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첫 배달이 춘천에서 시작했는데요. 도내 학생 16만 8천 명이 대상인데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박스에 물건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박스에 담는 건 다름 아닌 식재료들. 오이와 파프리카를 비롯한 야채와 소고기 등 육류에 사과 주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생들 가정으로 배달될 춘천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농산물 꾸러미는 이렇게 15가지 식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들인데 식자재의 대부분은 이렇게 춘천산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와 개학이 연기돼 학교에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학생 농산물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크게 상심을 하고 있었어요. 공급할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된 물품들을 소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 학생만 춘천 지역 3만 3,800여 명을 포함해 도내 전체에는 16만 8천여 명. 꾸러미 하나당 비용은 5만 원 정도인데 등교를 못해 한 달간 집행하지 못한 급식 예산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내 18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춘천시가 지난 27일부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상반기 안으로 배달을 마칠 계획입니다.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본 학부모들은 식자재 품질과 풍부한 양에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야채도 싱싱하고 뭐 진짜 뭐 간단한 식구도 얼마 안 되니까 며칠 식량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떡볶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떡볶이가 딱 나왔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교육 당국과 각 지자체들은 잘못된 배송과 품질 문제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꾸러미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안전수칙이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지역 경제도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부나 도움의 손길이 부족해 사회 취약계층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다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안전수칙이 완화되고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면서 관광지를 찾거나 외식을 하는 등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집단 감염병 사태로 사회 취약계층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춘천의 한 무료급식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문을 닫고 도시락 배달로 대처했습니다. 최근 다시 운영에 들어간 뒤에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용객들이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열하는 등 방역과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우울하고 아주 사는 게 아주 고역이죠. 선생님이 맛있게 해줘서 너무 맛있어. 옛날에는 마주보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뭐 맛있게 봐. 문제는 기부나 도움의 손길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00명분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하루 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안전 우려 등으로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으로 나갈 때는 도시락 양을 채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준비가 과거에 뭐 한 5kg만 했다면 한 2kg 더 추가, 3kg 더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봉사자들이 계실 때는 뭐 파도 다듬어주고 전날 오시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후원의 손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가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하지만 경제적 위기 속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몸으로 봉사도 해주시지만 후원금도 전달을 해주시고 필요한 물품들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데 봉사자가 끊긴 상태에 있어서 그런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에 소외된 분들에게 구석구석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은 코로나19보다 사회적 고립이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 취약층의 또 다른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거리는 다시 좁혀지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플라이 강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순환휴직과 임원급여 반납을 비롯해 무제한 항공권 판매 등에도 나섰는데요. 강원도 등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위기의 플라이 강원을 돕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공언하며 지난해 출범한 플라이 강원.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급감하자 지난 3월 무제한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인당 49만 5천 원을 내면 6개월 동안 플라이 강원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선불 항공권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살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사놓는 방식인데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끊어진 고객 유치를 위해 플라이 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유동성 확보도 일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출시를 하는 기념으로 원래 정가의 20% 할인한 금액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갖가지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직원들이 순환휴직에 들어갔고 임원들은 급여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강원도도 어려움에 빠진 플라이 강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나라 지자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꾸렸습니다. 또 플라이 강원을 타고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운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플라이 강원하고 강원도의 가교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는 플라이 강원이 외국에 나갈 때 외국에 있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플라이 강원과 양양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데 도의회는 타 여행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국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두 차원의 유연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라이 강원에 쌓이고 있는 적자는 매월 25억 원가량. 플라이 강원의 자구 노력과 강원도의 지원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뒤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설 춘천 하중도. 허벌판이던 부지에 각종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조성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릇 형태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발주가 끝난 물품을 갖고 되면 여기서 조립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고 레고 블록처럼 형태대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미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도로를 비롯한 기반 공사와 함께 테마파크를 채울 시설물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현재 2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호텔을 비롯해 모두 건물 55개로 구성됩니다.
레고를 대표하는 7개 테마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놀이기구 40여 개가 들어섭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뒤 사실상 처음으로 주민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답답함과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 시행사인 레고랜드 코리아는 직원 1000여 명을 채용하고 테마파크 내 식자재도 지역에서 우선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테마파크가 5년간 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고 강조합니다. 춘천 레고랜드도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와 시와 행정적으로 소위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청사진을 갖고 앞으로 향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춘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저희가 함께 논의할 때 저희가 그러면 저희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노력할 것입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기적인 공사 진행 상황 공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도로 확충 계획에 대한 요구도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건설되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까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역 발전에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골칫거리로 전락할지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는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놓고 한전구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 선정도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은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7개 시군을 관통하게 될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한전은 지역별 송전탑 위치와 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동부구간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잠정 중단됐던 상황. 지난 26일 홍천과 횡성 지역이 포함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가 11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강원도를 배제한 한전의 일방통행식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주민과 강원도 의원 등이 위원직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전 편의에서 강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자기들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저항에 부딪히고 계속 회의가 무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빨리 해산하고 공론화위원회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사업 설명 위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하고 있는 한전. 입지 선정 이후에도 환경 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군 면단위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 오는 7월로 예정된 다음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한전과 강원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것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원격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산간벽지가 많고 의료시설은 부족한 강원도에 맞는 모델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심혈관 질환자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소형 심전계를 환자의 몸에 부착하면 심전도와 호흡 등의 생체 신호가 프로그램에 전송됩니다. 환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지, 걷거나 뛰고 있는지 등 활동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무선 심전계를 부착해 봤는데요. 인체에 이런 장비를 부착하면 의료기관에서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인도 자신의 생체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한 모델입니다. 내년 8월까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의료적인 부분을 좀 취약한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와 건강관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강원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의료법에 막혀있는 원격 의료 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에 앞서 관련 산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인 겁니다. 정부는 최근 원격 의료 실증 확대를 위해 전문기업 2곳 등 13개 특구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의 필수적인 1차 병원의 참여를 최초로 이끌어내 본격적인 실증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특구 지정 이후에 저희 강원권에 춘천과 원주에 여러 기업들이 이미 이전을 마치셨고요.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금 펀딩도 많은 액수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도권의 유망한 기업들이 지금도 속속 저희 강원권에 문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감염 차단,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 등에도 이 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핵심인 비대면 의료 실증 작업을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증 기간은 내년 7월까지로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 각 200명이 대상입니다. 실증 작업은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 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 시스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비대면 진료 정부 정책 수립 등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금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강원랜드 전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태백시를 상대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공판에서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 변제에 대해 태백시의 9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변제 규모는 손해배상금 원금 30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모두 63억 원의 90%입니다. 한편 양측 소송 비용 6억 원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80%, 전 이사진이 20%를 책임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이 강원FC 전용 연습구장으로 활용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을 올 시즌 하반기부터 강원FC 전용 연습구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개발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대비해 지난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생육이 좋은 잔디 품종을 파종하는 등 구장 관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은 지난 2016년 시즌 강원FC 홈구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짚어보는 강원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28일에 춘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입니다.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쉬는 날 동료와 함께 이 같은 소방서 직원의 아버지 댁으로 놀러를 갔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택 별채에서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8일 오전 8시 25분쯤. 숨진 41살 A 소방이와 44살 B 소방장은 모두 홍천소방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것도 동료 소방관입니다. 모처럼 비번 날을 맞아 동료 직원의 부모님 집에서 친목을 보내려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전날 밤 별채로 꾸며진 간이 황토방에서 잠에 들었고 나머지 6명은 주택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황토방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영월에서는 화로를 켜놓고 자던 부부가 가스에 중독돼 50대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4명이 숨진 사고 원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 2명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40대 소방관 2분이 숨지는 등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선 이제 앞선 보도 내용에서 보셨듯이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직후에 화목 보일러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좀 심하게 났고 시신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 나타나는 선홍색 반점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고가 난 온돌방으로 알려진 이 별채는 6.6제곱미터, 약 2평 가량으로 화목 보일러가 온돌 바닥을 데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보일러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니 좀 추가 상황이 나오는 대로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내에서 이런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이제 사망을 한 사건들이라 좀 특히 집중이 됐는데요. 보도에 잘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일산화탄소가 사실 정말 뭐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가스가 새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석 달 전에 영월의 한 농촌 주택에서 화로를 켜두고 자던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부인이 숨졌고요. 네. 또 2018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하던 중에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 가스보일러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이 화목보일러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화목보일러는 뭐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일산화탄소의 사고 위험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저런 펜션들은 관리 감독을 하지만 일반 주택은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정확한 설치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연탄 보일러를 많이 사용할 때는 일산화탄소 사고가 참 흔했었지만 최근에는 석유나 가스 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든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이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수사 상황이 나오면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데 이어서 27일에 고등학교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직 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남아있지만 등교 계약은 더 미루지 않고 진행이 됐는데요.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지난주 고3에 이어 27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등 도내 6만 6천여 명이 2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달리 첫 등교를 한 어린 학생들은 설렘 가득한 모습입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줄을 맞춰 서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건물에 들어서기 전 체온 측정도 순탄하게 이어갑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교육당국도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실내에서는 모듬이나 이동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일과 시간을 최대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급식도 시간을 늘려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등교는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보낸 학부모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지금 지침에 따르면은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학교의 모든 학생과 네. 교직원들이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제 확진 환자와 또 접촉자를 제외한 학생과 교직원은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확진 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실 도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에도 철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또 중요한 학교의 상황은 좀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27일 이제 등교 첫날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교 관계자가 안양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해당 초등학교와 또 인근의 중학교가 등교 계약 첫날부터 긴급 등교 중지 조치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행히 그 접촉자가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학교들도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도교육청은 등교 첫날이었던 27일에 도내에서 모두 66,899명이 등교를 했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은 학생이 170명, 교직원이 4명인데 모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는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방역에 더욱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지금 도교육청은 학생 수 200명 이상의 모든 학교, 또 100명 이상인 학교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 또 특수학교 등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고 생활 지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체크부터 뭐 마스크 못 벗게 하도록 써야 한다 이런 학생 지도, 교실 또 수시 방역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중되고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또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서 좀 마스크를 이렇게 오래 쓰기 힘들어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을 열고 그럼 에어컨을 켜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 활동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50%를 맴돌던 강원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금 긴급 재난금 지원 이후에 한 7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춘천의 한 전통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시장 보기에 나선 손님들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매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70%에 달했던 강원도 내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율은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3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매출 회복세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강원도는 재난지원금이 확실한 마중물이 됐다고 보고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도내에 풀리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분을 모두 합쳐 약 8천억 원가량, 도민 중 85% 정도가 수령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도민들은 꼭 지급받아 지역을 위해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됐나요? 네, 우선 28일에 강원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강원도 내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모두 4,054억 원 가량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확실히 매출이 이전보다 한 40에서 5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전통시장이나 뭐 중소형 마트뿐 아니라 음식점, 안경점 등에도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재난지원금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쓸 수 있는 장소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금 기부 말고 소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도민들은 꼭 좀 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또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우선 도내에서는 춘천과 강릉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원래 지침이 알려졌었는데요. 네. 춘천시가 27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춘천시는 원래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아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하지 않은 대신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지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새롭게 발표를 한 겁니다. 지원 시기는 한 2, 3개월쯤 뒤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마스크 오브제와 같이 이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선불카드 형식으로 1인당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밖에도 동해, 태백, 영월, 횡성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보통 한 1인당 20만 원씩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서 지급 시기나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지역별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자체 지원금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상황 특히 좀 좋지 않은데요. 강원도와 각종 지자체도 다양한 방면으로 플라이 강원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 확인하시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공언하며 지난해 출범한 플라이 강원.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급감하자 지난 3월 무제한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인당 49만 5천 원을 내면 6개월 동안 플라이 강원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선불 항공권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살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사놓는 방식인데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끊어진 고객 유치를 위해 플라이 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출범 초기부터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갖가지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직원들이 순환휴직에 들어갔고 임원들은 급여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나라 지자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꾸렸습니다. 또 플라이 강원을 타고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네, 플라이 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분야거나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지만 항공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플라이 강원 피해 상황 좀 짚어드리면 이용객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아예 국제선 운영이 지금 정지됐고요. 국내선 탑승률도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대표가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16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 매달 25억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항공사 지원에도 배제가 되면서 사실상 이대로는 정말 더 이상은 유지가 어려울 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도내에서는 강원 플라이 강원 살리기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아무래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다 보니까 플라이 강원의 이 위기가 곧바로 이제 양양국제공항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양양군에서 공무원들 또 지역에 있는 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플라이 강원 티켓 구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강릉시에도 강릉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을 비롯해서 소속 공무원들이 플라이 강원 티켓 항공권을 이제 구매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 차원에서도 29일에 이제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이 선불 항공권을 구매하는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이제 플라이 강원을 돕겠다는 이 움직임이 도내 곳곳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0일부터 이제 국회가 출범을 하죠.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확인하시죠. 가장 큰 관심은 여당 소속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활약입니다. 10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은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당선인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약해 초선에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초선인 허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 진출을 희망합니다. 여당이 원구성 비중에 우위에 있는 만큼 초선에게도 간사 발탁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 여당 바람 속 건재함을 과시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의 광폭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군사 전문가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인은 국방위원회 유력 상임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통합당 이철규 당선인은 폐특법 연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양수 당선인은 관련 산업이 고루포진한 지역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4선 무소속 권성동 당선인은 원구성 전 통합당 입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가장 먼저 상임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의 또 의미와 또 상임위가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상임위는 정부 각 부처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두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요. 네. 상임위는 지역구 현안, 또 정치적 입지와 직결됩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가느냐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룰 때 강원도 의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분위기가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역구 당선자가 8명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로서는 사실상 모든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진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네. 지역 내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당선자들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묵은 현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라든지 동서고속화철도라든지 SOC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 선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산적한 문제들 또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 정치적 영향력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선 보도 내용에서도 좀 보셨지만 춘천 갑의 허영 당선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을 하고 있고, 검사 출신인 원주 을의 송기현 당선자, 그리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당선자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는 등 이 희망하는 이 상임위로 가기 전을 위한 이 물밑 작업이 벌써부터 좀 치열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도내에서 그러나 이제 환경 관련 법률이나 관련 부처를 소관하는 이 환경노동위원회는 단 한 명도 좀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모쪼록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현안 해결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홍승경 기자와 함께 도내 주요 소식들에 대해서 짚어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